경인여대 학생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챕터 9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의 여러 가지 사례와 신고 의무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 주제로 이제 강의 내용을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에서도 우리가 최근 인천 지역의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문항이 있었지요. 모두 잘 문항에 대한 기술을 잘 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9장 배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강생들은 139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아동학대의 대부분의 사례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대부분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80% 이상, 약 80% 이상의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공론화되기보다는 굉장히 은폐되고 외부에서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 유아 교사로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가정에서 은밀히 은폐되어 있는 그런 아동학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도 다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학대의 심각성을 알고 우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방관을 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만 하는 의무자로서 유아교사가 주의해야 될 점과 유아교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동학대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관들에서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고 의무자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시청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동학대라고 하는 거는 가정에서 또 누구에게 양육자인 부모에 의해서 뭐 친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양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이를 기르는 양육자에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은 드러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합시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유아교육기관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러한 또 보육시설, 이러한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도 아이들이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교육해야 할 교사의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피해 사건, 학대의 어떤 정황 이러한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냐, 부모의 관점, 또 기관의 관점, 또 교사의 관점, 또 유아의 관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에 보면은 사례들이 나와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뭐 다양한 뭐 전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에 대한 기사가 이제 최근의 기록이 아닌 2016년도, 2015년도 뭐 그런 기사가 이제 교재에는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중간고사 문항에도 나와 있듯이 인천 지역에서 아동학대 사건, 최근에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러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기관이라고 하면은 유치원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또 유아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학생의 범위에서는 우리가 폭력을 얘기했을 때 장애와 비장애도 구분을 했었지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아동을 돌보는 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장애아동 그 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학대 사건이 있었어요. 올해 7월입니다. 인천에서 그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장애아동 쉼터에서 한 직원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 교사에 해당이 되겠지요. 한 직원이, 교직원에 해당되는 직원이 발달장애 아동 2명을 신체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봤더니 40대 직원이 15살 장애 소년을
밀치거나 음식물을 억지로 먹여서 또 그 침이나 타액을 머리에 막 바르고 그러한 장면들이 담긴 CCTV가 이제 발각이 되면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될 시설이 2차적으로 학대를 한 이러한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굉장히 최근에 이슈화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인천의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인천시청 앞에서 막 기자회견도 열고 어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그 전달에 2025년도 6월에 그 5살 아이가 이제 그 병원으로 이제 옮겨지는 상황이 어떤 신고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의료진이 신고를 했습니다. 의료진이 신고를 했고,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제 그 친모가 이제 동거하던 남자와 함께 아이를 반복적으로 폭행해서 세면대에서 이제 아이를 심하게 폭행하면서 때리고 방치를 한 사실 때문에 이제 아이가 중태에 빠진 사건이 최근 6월 달에 있었고요. 또 이제 또 유아교육 기관 하면은 유아교육 시설, 보육 시설, 장애아동 시설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쵸, 학원들이 있지요. 학원인데 최근에 그 태권도 학원에서 요거는 정말 최근이에요. 25년도 9월에 저기 바로 지난달이죠. 그쵸? 그 서부 지역에서 인천 서구에서 태권도 학원에서 20대 사범이 20대 선생님이 13살 6학년 초등학생 여아를 차와 차량, 그쵸, 학원 차량이랑 학원 내에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인 거고, 또 네 번째로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이제 유아를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어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이것도 지금 이제 9월달 지난달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수사에 있는 중이고요. 이제 부평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부평에서 이제 남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 어린이집의 보조교사가 이제 50대였는데 아들을 밀치고 잡아당겨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CTV를 봤더니 해당 교사는 이제 어린이집을 그만두었고 아이의 부상 정도는 지금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벌써 올해 한 3, 4개월 안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벌써 몇 개죠? 4개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드러난 것만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정말 발견하기가 어렵고 외부에 알려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신고할 수 있는 의무자로서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제 다음 차시에서 알아보도록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수강생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 내에서는 아동학대 발견이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냐면 이제 가정은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외부의 시선이 닿기 어려운 좀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전체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부모나 양육자, 보호자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피해를 입은 아동은 어떤 그 공포심이나 어쨌든 죄책감, 또 가족에 대한 의존, 부모가 나를 학대하지만 또 부모도 나의 가정에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래서 가족에 대한 또 의존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하기가 힘든 거죠, 아이들은. 그리고 또한 가족들은 그 학대를 하는 보호자들은 가족 내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주변에서 개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서 외부인들이 그걸 개입하기가 굉장히 주저하거나 망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국의 인식은 자녀는 어쨌든 부모의 소유다라는 인식이, 사회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훈육이라든가 체벌의 경계가 모호해서 학대가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대한민국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따로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또 이제 그 다른 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또 특유의 사회적인 관습과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학대의 개념을 어떻게 명확히 해야 될지도 사실 조금 모호한 경우가 사실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우리가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한번 수강생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항상 일이 일어나면은 사후에 뭐 교사 처벌, 보호자 처벌, 그 다음에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이렇게 사후 처벌에 대한 의존보다는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뭐 가정이라든가 지역사회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방에 중심된 시스템을 좀 구축해 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그 교재에는 너무 간단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 그 142페이지 좀 공란에다가 같이 좀 메모 좀 해볼까요? 자, 우리가 그 143페이지에 가면은 이제 신고 의무자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거기 공란에다가 좀 메모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아동학대가 발견이 되면 신고 의무자로서 유아 교사도 해당이 되겠지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대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정부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좀 컨트롤 타워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우리나라 사회적인 관습이라던가 훈육과 체벌은 부모의 몫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습을 떠나서 정부 차원에서 뭔가 아동복지법과 관련된 아동학대 그 특례법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조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기관, 즉 전문 인력, 그리고 예산이 좀 마련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 기관도 필요할 테고, 또 중요한 것은 부모 교육의 의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부모가 처음이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처음이지만 부모들이 준비된 부모와 아이를 낳고 그냥 키우는 부모의 어떤 양육에 대한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모 교육을 좀 의무화해서 우리가 체벌에 관한 어떤 전면 금지 조항법을 만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립해 갈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 특히 친부모, 그 친권에 대한 부분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쵸? 그리고 이제 기관 간에 어떤 정보도 좀 공유가 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A 어린이집에서 다니던 아동이 B 어린이집으로 갔는데 아이의 몸에 항상 주말이 지나면 상처가 발견이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이전에 다니던 어린이집에 서로 공유가 될 수도 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유치원을 이제 거의 옮기는 일은 없지만 어린이집은 이제 영아에서 유아로 가는 경우 많이 이동이 있지만 유치원끼리도 서로 이러한 유아에 대한 피해 아동에 대한 그런 사실에 대한 내용들이 좀 기관별로 정보 공유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부모의 어떤 또 인식 개선과 함께 이러한 사회적인 안전망의 강화가 병행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43페이지로 가서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2차 시에는 영상으로 같이 한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학대를 발견하고 학대 아동을 식별하고 방임 아동을 식별하고 학대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동학대 사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어떻게 개입을 해서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는 예비 유아 교사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교재에 있는 내용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라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나와 있음을 우리는 익히 교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 업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직원, 또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직원과 강사까지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강사까지, 그죠? 외부 강사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절차와 요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따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기관에서 협력과 지원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아교육과니까 유아교사로서의 역할을 조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자, 유아교사라고 하는 거는 영유아를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1차 관찰자이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임을 갖게 되지만 가장 먼저 영유아를 먼저 관찰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하고 하원했을 때 아이들에게 외상이 있는지, 또 정서는 어떠한지, 또 오늘의 컨디션이나 기분이 어떠한지 반응 등을 세심히 관찰하고 학대가 의심되는지 그러한 징후들을 관찰하면서 기록을 해야 되겠지요. 자, 두 번째는 조기 개입자의 역할입니다. 자, 조기 개입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심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아동과 면담을 교사가 하고 양육자나 보호자가 학대를 한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영유아의 진술을 바탕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보호자와 함께 중재 역할을 해야 되죠. 보호자가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 관찰이 된다면 기관의 원장이나 아동보호 담당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고 기관 내부에서도 이 학대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한 중재를 시도를 하고, 또 교사는 유아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고 아이의 의사의 존중, 또 부모의 어떤 감정 표현에 대한 존중,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교사로서 비폭력적인 관계 형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고 의무자의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유아교사는 단순히 신고 의무자일 뿐만 아니라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적 리더로서 아동의 정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 이제 보면 143페이지 아동학대에 대한 발견 단계에서는 아동학대를 먼저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학대를 받는 아동, 그리고 학대가 아닌 또 다른 맥락에서의 방임 아동. 방임 상태가 뭐죠? 예를 들면 여름인데 겨울옷 입고 다니고 겨울인데 여름옷 입고 다니고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정에서 해주지 못한 상태로 기관에 다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대 아동을 식별할 때 학대냐 방임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조기 개입하고 보호자와 중재하고 교육자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학대 아동을 식별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학대는 벌써 몸으로, 눈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옷 속에 가려져 있거나 허벅지 뒤쪽이라든가 신체의 뒷부분, 이런 부분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면밀하게 아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신체 학대가 아닌 정서 학대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 기복이 민감하지요. 그래서 조울증이라던가 감정 조절이 되지 않는 극단적인 행동이 보인다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지금 무언가 외부에 또는 가정 내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죠. 우리 수강생들 144페이지 보시면 자, 신체적인 학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학대에 의한 상처를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성기와 관련된 성학대도 볼 수가 있습니다. A 그림과 B 그림을 보면요, 일반적으로 아이를 다칠 때는
이마나 턱 밑이나 팔꿈치, 그 다음에 그 무릎, 정강이 이런 부분을 넘어지기 때문에 다치는 상처가 있죠. 바깥놀이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뭐 미끄럼틀에 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허벅지 뒤쪽이라든가 등 쪽, 그 다음에 이제 사타구니와 같은 그런 성기 주변의 타박상 이러한 부분들, 걷거나 앉을 때 통증을 호소하거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 성기나 항문을 아프거나 가렵다고 호소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 어른을 만났을 때 과도하게 과민 반응을 보이며 무서워한다는 등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우리가 정서학대와 성학대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학대 아동에 대한 식별을 정확하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이러한 학대 아동을 식별할 수 있는 각각의 요소들과 판별할 수 있는 부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성학대라던가 신체학대, 정서학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식별을 했다라면 또 다음에 나타나는 양상은 방임아동입니다. 14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방임아동은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냥 방임한 상태로 아이에 대한 방관,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에 대한 무력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을 해서 적절하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가 좀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임아동의 신고 의무자의 역할은 우리가 아동복지법 제25조, 그리고 이건 하나의 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10조, 이 두 가지 법에 근거해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심이 될 때에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의심만 가지고서도. 그리고 이거는 어떤 우리가 도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고 의무자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고 의무자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배울 텐데요. 신고 의무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해당이 될까요? 신고 의무는 교사,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죠. 유아교사, 교육교사, 또 누가 있을까요? 아까 장애인과 같은 시설인, 그쵸, 사회복지사, 그 다음에 유치원 강사, 태권도 사범, 의료인, 병원 관계자, 직무상, 우리가 일하는 직무상 아동과 직접 접촉하며 학대나 방임에 대해서 조기에 인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모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방임 아동의 같은 경우에도 양육이나 보호, 교육이나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병원을 데려가지 않거나 아이가 아픈데 의식주 제공을 지속적으로 소홀히 하는 이런 방임이나 이런 사실에 의심이 들면 지체 없이 어디에 신고를 한다? 112 경찰서나 1391이라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자, 신고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상 우리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을 수가 있고요. 이건 아동복지법 제75조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위반했을 때에는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금의 이상 신호가 아이에게 징후가 발견이 된다. 그러면 지체 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될 신고 의무자다라는 부분을 우리 수강생들은 잘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없지만 146페이지에 보시면은 112 또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인 어디요? 1391로 지체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이를 뭐 집에 혼자 있게 하지 않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거의 아이를 맡기다 보니 아이들이 사실은 뭐 외부인하고 지낸다고 할 정도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의 외부 시설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게 되지요. 기관에서. 그래서 아이를 맡겨놓은 기관에서조차 뭐 아이의 음식에 막 이물질을 넣거나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꼬집거나 구타하는 등 또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외부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우리가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어떤 방법으로서 어떤 조기 발견을 위해서 기관에서도 이제 불시에 점검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런 신고 의무자의 어떤 신고를 통해서 알게 되는 등 좀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제 아동 친화 도시라고 몇 년 전부터 이제 슬로건을 내보이면서 아동학대를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위해 열심히 그 지자체별로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권리인 어떤 생존권, 참여권, 또 건강한 발달을 해야 될 발달권, 또 보호를 받은 보호권, 이러한 우리가 그 아동의 권리, 유엔에서 얘기하는 아동 권리 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협력 및 지원에서는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판정이 되면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서로 협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학대를 당한 아동을 담당한 교직원이나 보육교사의 경우, 그리고 이게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진 경우, 가정학대의 경우에는 아이에게 학대를 당한 이유가 아이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식시켜야 되겠고, 유아들의 말을 경청하고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행동에 잘 반응해주고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잘 감싸고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우리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차 시에서 계속 하던 이야기를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